네,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관내 131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선자는 오늘 밤 늦게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어제는 국정감사 첫날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각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본 투표율도 높을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여야는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승리를 장담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싱크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었는데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 일꾼론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압승한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자제하겠으나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 이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근데 저희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이죠. 선거라는 것은 모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또 언론이 지금 국민의힘이 질 것을 전제하고 작게 지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이기기는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오전 10시 현재 본투표 투표율이 7.1%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좀 높았고요.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이번 선거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시까지 그 정도면은 사전 투표를 포함하면 약 30%의 지금 투표율이 육박했다는 얘기인데 그쵸. 저녁 8시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러면 40%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근데 사실 이번 선거가 여당한테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김태우 후보가 귀책 사유로 인한 그런 어쨌든 출마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강서구라는 곳이 가불병 세 지역구가 국회의원이 있는데 전부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랬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치렀는데 이때 2%포인트가 진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하고 텃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유권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불리한 구도 속에서 치러진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불리한 구도 속에서 시작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초반 전에는 상당히 지역 일꾼으로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 있는 구청장, 즉 오세훈 시장과 함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곡지구라든가 고도 제한 걸려 있는 김포공항 그쪽 지역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한 힘 있는 구청장, 또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 이런 얘기들이 힘을 좀 실어줬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약간 이게 이제 양당의 총력전 현상과 이게 정권 심판론이냐, 그럼 야당 심판론이냐 이런 이제 이슈가 두 개가 충돌하면서 지역 선거의 어떤 특성과 의미가 조금 희석된 것 같으면서 야당이 이제 두 당의 어떤 접전 양상이 조금 더 이제 심해졌던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분석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박빙승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이 이긴다면 좀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고 패한다면은 어쨌든 저는 두 자릿수 이상은 벌어지지 않고 패할 것이다 이렇게 전 한 자릿수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투표율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투표율에 따라서 여야 유불리 참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선같이 큰 판의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서구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40, 50대 투표율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60대 이상 투표율은 상수로 본다고 하면은 나머지 다른 세대 연령대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투표율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40% 중반 넘어가서 50% 가까이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건 보궐선거 투표율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겠지만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40%를 훌쩍 넘어서 40% 중반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일종의 이제 국정의 폭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한테 뭐 지금 여론의 결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은 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뭐 국민의힘이 처음 보였던 태도하고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김태호 후보 공천을 할까 말까 막 망설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만 해도 이거 유리하지 않은 선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냉정한 평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대통령실의 압박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김태호 후보를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선거 후반기 가면 갈수록 젖잘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세가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아마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쎄 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반 분위기는 사실 국민의힘에 좀 불리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선거에 대한 말하자면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에서도 어쨌든 우리 후보가 어쨌든 귀책 사유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공익 제보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강서구청장이라는 보궐선거가 지금 여야가 너무 과도하게 집결하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전국 대리전의 양상이 띄어진 건 맞지만 이게 지역 일꾼,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책임지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런 개발에 대한 이해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파고들어서 저는 초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갔지만 결국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걸 가지고 모든 것으로 해석하는 이제 여야가 대리전을 펼쳤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어제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을 이제 사전에 점검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선관위 내부망으로 이제 침투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유권자의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조사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9월 중순에 끝난 건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실 우리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박빙 선거가 최근에 많이 이제 최고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대선도 0.78% 차이로 정말 근소하게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해커가 지금 조사한 방식이 그거잖아요. 해커가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침투하는가를 시연해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쉬웠어요. 일단 그 방식이 해커가 갖고 있는 아이디로도 침투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인 명부인데 여기에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에 어떤 조력이 없는 한 투표 결과가 바뀔 일은 없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니하는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 자체로 선거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선관위의 행정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 조력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건 정말 아니한 인식이죠. 더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말하자면 선거 불법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0%에 대한 안전관리는 선관위가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데 국정원이 지난 2년간 북한의 해커 공격이 한 7, 8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권고해도 자체 조사 안 하고 우리는 보안이 100%라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전 선관위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야가 공유할 것 없이 이제 총선이 5개월 조금 더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말하자면 100%를 향한 정말 보안 의식, 그다음에 정말 너무 쉽게 뚫리는 이런 방화벽들에 대해서 기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 보완하는 그런 선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시감이라고 하잖아요. 좀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인터넷 댓글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군 정보기관까지 포함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MB 시즌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현 정부를 과거에 보수 정부 때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선거 직전 하루 전에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게 이게 의심받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왜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정원이 혼자 단독으로 했던 게 아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선관위랑 공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최고 해커가 선관위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안에 조작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맞았겠나 하는 생각을 전 해요. 이거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가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하는 게 일단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국정원이 이런 조사를 했다고 기자들 보고 다 오라고 한 다음에 시험까지 해서 보이면서 마치 이렇게 홍보하듯이 하는 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국정원이 뭐 발표할 때 기자들 불러가지고 발표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관권 선거라고 하는 의심밖에 충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커를 동원해서 선관위 시스템이 정말 보안에 취약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려고 했다고 하면 만약에 취약점이 드러나면 선관위 보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고를 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타당한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한테 홍보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장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선거 불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부정선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한테 마치 확신범처럼 확신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그 발표했던 당사자한테. 그래서 과거에 뚫린 적이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선거 조작이 가능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를 선거 하루 전에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이거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이용하지 말고 수개표로 합시다. 이런 얘기 당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굉장히 불안하게 봤던 건 뭐냐면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감사 결과 발표하는데 지금 공공요금 오르는 거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발표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마치 시간 딱 맞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수층 지지자들한테 이번 선거 불안하니까 빨리 가서 이 수개표 할 테니까 가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마치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식의 오해를 해도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게 국가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임명하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거 끝날 때마다 똑같이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그럼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것도 관건 선거 의혹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선관위와 같이 7월 17일부터 해가지고 9월 중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표 시점을 조율하다가 아마 추석 연휴도 끼고 하니까 이번에 한 것 같은데 그 시기를 가지고 마치 하루 전에 했다고 해서 그것과 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 좋으나 그렇게 말하자면 그것이 마치 이제 그렇게 연동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조금 듣기에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이번에 조사한 게 선관위 모든 기계의 6,400대 중에 5%밖에 조사 안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기술 부분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기초적으로도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동안 많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고 하나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실 이게 그동안 선관위에 말하자면은 이번에 채용 비리인가요? 그건 문제가 없어서 국민의 여론의 질타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론이 따갑지 않았더라면 선관위가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국정원이 그동안 보안 점검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응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우리 100점 맞았어요라고 무허가 업체에게 받은 걸 근거로 제시했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합동으로 3기관이 조사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오히려 보도자료나 내고 그걸 내부적으로 선관위에 통보한다? 그래서 선관위가 또 개선하지도 않는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라도 국민적인 관심에 대한 환기를 시키고 여론에 대한 압박을 해줘야 선관위가 그동안 치외법권 지역처럼 행동해온 것에 대한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에 대한 그 국민적 경각심과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기술적인 점검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개월 동안 최대한 100%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선관위가 입장을 공고히 내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면은 뭔가 큰일 납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면 그러니까 안 됐어요?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그건 조율을 하나 했겠죠, 하고요. 또 3기관에서. 하나는요. 지금 빠뜨리고 얘기 안 하신 게 있어요. 선관위랑 공동으로 했잖아요. 예. 인터넷진흥원하고 예. 선관위 반대했대요. 불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했겠죠. 아니 불리하니까 반대하고 그런 걸 떠나서요.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선거에서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선관위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관위 반대하니까 우리가 그냥 발표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막 자기들 다 드러내놓고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보안 점검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정리해서 선관위가 수긍할 만한 내용들. 왜냐하면 선관위는 단순히 전산 시스템으로만 선거 개표하고 또 그걸 곧바로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관인의 또 참관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냥 선거 시스템이 뚫렸다는 이유로 뭐 국정원이 당연히 화이트 해커 동원해서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뚫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허점이 발견됐다고 하면 선관위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까지 머리를 맞대고 난 다음에 발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직전에 선관위가 그 발표에 동의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걸 그 일방적으로 발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의 측면에 있어서도 오해받기에 충분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잠깐 중간에 좀 들어가면은 다만 이제 선관위가 과거에도 이렇게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던 거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게 어제 발표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선관위가 만약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선거 직전에 이렇게 발표를 너무 우리 합니까? 국민의 민도를 낮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발표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표심이 흔들린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기술 부분만 취약점만 점검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는 기본적인 그런 뭐 패스워드라든가 뭐 아이디라든가 이런 정말 기초적인 보안 사항도 지키지 않아서 저는 이런 거의 치외복권적인 걸로 해오지 않았어요. 아니 지난번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 났을 때 선관위가 거기에 대한 뭐 대응 방안 내놨습니까? 선관위 그동안 정말 자기들은 헌법기관이라면서 치외복권적으로 행동해왔어요. 저는 이렇게라도 압박하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어떤 보안이라든가 기초적인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몰인식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경각심을 저는 부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헌법기관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5개월 반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도 확실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고 그래서 극단으로 갈려진 양 진영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거적인 안정감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선관위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면요. 당연히 바꿔야 되고 선관위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이 시점이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 민도가 낮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민도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를 일반화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그러면은 왜 부정선거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전직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먹히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선거를 바로 직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당연히 그런 층의 입장에서는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사람들의 민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국정원의 관건 선거 의혹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투표용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국정원은 보안 점검에 대한 기술 발표 점검을 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기시감이 든다고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저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과거에도요. 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 직전에는요. 정부가 뭘 발표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거 선거 불복을 여론을 조장할 수 있으니 우려된다고 하는 입장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밝힐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권 선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총선 6개월 남았고요.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이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 46.3%,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좋겠다. 이게 40.1%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국민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표심을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투표 이를 앞에 뒀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투표를 하는 투표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정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물갈이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 정당 지지율에 관한 부분 이런 걸 다 떠나서 물갈이 비율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갈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53%가 나왔거든요. 물론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물갈이를 원하는 비율이 57%. 근데 국민의힘은 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현역 의원 나 안 찍겠다, 물갈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번 선거 때 물갈이를 어떻게 이 자본 없이 잘 하느냐, 이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 지지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보를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누적돼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뭐 이른바 윤심을 받은 검사들이 뭐 낙하산으로 내려올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한테 누적돼 있는 정치 불신을 생각해 볼 때 현역 의원들이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 적절한 시스템에서 수용하느냐, 이게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각 정치권들이 전부 예의주시해야 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문항은 현재 거주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라는 것이 50%를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국정 안정이냐 여권 견제가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잖아요. 지금 총선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안정론이냐 이게 붙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근사치에 지금 서로 언저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년 선거가 쌍방 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과거에는 이제 중간 평가적인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여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심판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 대해서는 여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 심판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도대체 야당 온당한 행동을 했느냐, 야당 심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을 때리려면은 여당을 때리는 말하자면 야당 회초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이 때리는 회초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덕적이야? 너희들은 쇄신했어? 너희들은 정말로 그러면 야당 수권 정당다운 그런 행동들 한 거야? 라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거야의 힘을 가지고 발목 잡지 않았어? 라고 심판할 수도 있는 정거 쌍방 심판론이 내년에 맞붙기 때문에 이 심판론을 누가 더 6개월 남은 사이에 유리하게 끌어가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가 이번 6개월 정도 남은 여론조사를 보는 건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가 날씨가 있고 기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날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총선 같은 경우는 누적됐던 것들이 쌓여서 오는 기후가 사실은 투표를 하는 거지 날씨가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정도 남은 사이에서 이걸 놓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사자성어의 선승구전이란 말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날씨가 변하는 형세이지 아직까지 기후가 온 건 아닌 것 같아서 양당 모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일종의 기후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나가느냐. 지금 이게 큰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놓고 본다면 여도 싫고 야도 싫다라는 중도층이 또 늘어났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정치학 용어로 더블 헤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더블 헤이터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아직도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양당 모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선이 이제 대략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상당히 좀 치열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과 동시에 이제 파행이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라라는 이제 피켓을 야당에서 이제 걸어놓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근데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다 제출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문 지면이나 방송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감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통해 보도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방어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제 국방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안 됐잖아요. 근데 임명 강행했는데 지금 국감 딱 시작할 시점에 야당이 그러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노트북에 피켓 붙였다고 해가지고 뭐 국감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행하는 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똑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대신에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에 거침없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행적이나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지나치게 뭘 역사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국방부 장관 되자마자 굉장히 강성인 안보 관련해서 발언하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자제하고 텀을 두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걸 9.19 군사합의 뭐 바로 파기할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불안을 일으키거든요. 국민들한테 안보 불안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 국감 진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야당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여과에는 열리질 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김행 후보자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서 뭐 입장문까지 발표하더라고요. 김행 후보자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은 임명할지 말지도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뭐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 보고 또 임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두고 여야 정쟁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듯이 두는 게 과연 이렇게 타당한 태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제 국방위를 보면서 저는 야당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 그 피켓을 붙였어요. 그 앞에 피켓도 아니죠. 그러니까 노트북 앞에다 붙였는데 임명 철회하라고 했어요. 임명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그 사람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 임명 철회할 사람한테 왜 질의합니까? 근데 질의할 거면은 그러면 본인들이 그럼 뛰어서 이거 저 정치 공세 했으니까 야당이 뛰면 바로 하겠다는 안 뛰어요. 안 뛰고 계속 물러나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1시간 그 사람 상대로 질의했어요. 어제가 어떤 시간입니까? 중동전이 발발하고 직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공격 양태와 하마스의 공격 양태 비슷한 여론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느냐? 꼼꼼히 물었어야죠. 야당이 할 일이 책무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형해화되었으므로 난 다시 이거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꼼꼼하게 어떤 부분을 형해화되었고 어떻게 그러면 당신은 추진하겠는가? 이걸 따졌어야죠. 그런데 저거 붙여놓고 저거 안 띄어서 결국은 8시간 파행이 된 겁니다. 저게 저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고. 국회의원은 말과 자기의 내용으로 얘기해야죠. 그게 대의민주주의고 국민이 뽑아줬던 데 대한 어떤 그런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야당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 자연인 시절에 신원식 장관이 막말했고 거기서 사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거 질의 안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 막말해서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지 않았냐니까 왜 그걸 또 끌어들이냐고 얘기해서 또 고성이 오갑니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말하자면
이번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을 그냥 허비했고, 그다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보와 그런 어떤 그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런 지금 사실 중동전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국방과 관련된 대책을 묻지도 않았던 거. 저는 이것은 뭐 여당이 회의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여당은 또 물었겠죠. 그런데 야당이 이런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했던 건 정말 뼈아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자꾸 임명 처리하는데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34명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 없이 임명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18번째입니다. 제가 수치를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고,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저 피켓 붙였다고 임명 처리하겠습니까? 민주당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회의를 하루에 회의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하면서 허비했던 게 전 민주당이 득이 되었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과 얼마 전 일이잖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저는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임명 강행하잖아요. 임명 강행한 국방부 장관한테, 아니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항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감장에 국방부 장관이 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임명했습니까? 라고 대통령 보라고 피켓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불러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 지금 아까 모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명철에는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대통령한테 하는 거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국방부 장관 불러서 물어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걸 빌미 삼아서 우리 국감 못하겠다고 했던 국민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 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불러서 앞으로 국감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 국방부 장관 자격 없다고 그동안에 얘기해왔는데 야당한테 그 다 없던 일 합시다. 기억도 우리는 다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야당의 태도에서 지나치게 비판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제가 비판하는 건 그래요. 저건 정치 구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일이 없잖아요. 국감장에서 피켓 붙였다고 대통령이 바로 그러면 인사처리합니까? 그리고 어쨌든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해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려서 정식 국무위원을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합당하게 임명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람에게 절차에 따라서 질문해야죠. 그런데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위법한 일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철회하라는 정치적인 구호를 붙여놓고 자 충분히 했으니까 그럼 띱시다고 했더니 그걸 못 뛰겠다고 하면서 질의는 계속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자격 없으니까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라. 그리고 우린 질의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이 국정감사가 이번에 사실 마지막이고 국방부 본부감사는 아마 어제 끝나고 난 건 마지막 날 종합감사나마 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제 종합감사 하루에는 그냥 마지막 남은 거 총괄 정리하기 때문에 별거 할 일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첫날 저는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북한이 하마스와 비슷한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관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장관이 그 전날 1사단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예전에 땅굴 방식을 또 하마스가 많이 도용했다고 또 해요. 아마 그래서 장관이 1사단을 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관이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그다음에 9.16 군사합의가 문제가 됐다면 뭐가 문제되는지 꼼꼼하게 물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야당의 시간이었고,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야말로 정말 그 야당의 시간인데 이걸 다 허비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정쟁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태도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